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나눌 내용들은 리뉴젠 공동체 안내와 사역 맵입니다. 예, 한번 나눠볼게요. 처음에 이제 사역을 하시면서 제가 이제 외부에서 상담을, 그러니까 학생들의 어떤 입학 상담도 많이 받고 있고, 그리고 공동체를 세우는 상담들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무작정 전화하시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래서 어떤 상담인가요? 학생 부모님이셔요? 아니면 공동체를 세우고 싶으셔요? 이렇게 제가 물어보였는데요. 그러면 저한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 다음에 뭐를 하면 되나요? 라는 질문을 사실 좀 많이 받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아마 답이 될 것 같고, 실제로 공동체를 세우고자 했었을 때, 그래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3달 뒤에는 뭐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내가 내 교회의 공동체는 도대체 언제쯤, 내가 지금 시작하면 언제쯤 세워질 수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오늘 좀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교회에서는 이렇게 사역 협력 구도라고 해서 1단계에서 4단계까지의 단계가 있어요. 지금 이제 여러분이 참석하시는 컨퍼런스는 사역 MOU 1단계이죠. 여기 보면은 이제 6개의 사역들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초청 설교, 컨퍼런스, 목회자 세미나, 한다살 캠프, 고비 캠프, CBUP 등록. 예전에는 저희가 3차 공동체라고 해서 1차 공동체, 2차 공동체, 3차 공동체 이렇게 나뉘어졌어요. 이제 1차 공동체는 내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라고 해서 내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고, 그러니까 외부를 뭔가 이렇게 막 사역을 나가는 것보다 우리 교회 안에 공동체가 세워지는 절차를 1차 공동체라고 했었고, 2차 공동체는 복제소를 열고 고비 캠프를 나가고, 이제 우리 교회가 충분히 세워졌으니 저를 세워주신 것처럼 저도 다른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것을 2차 공동체라고 했었고요. 3차 공동체는 저는 열방을 세우겠습니다. 라는 게 3차 공동체였는데, 저희가 조금 더 세분화해서 1단계를 하나 더 넣어서 사역 MOU 단계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이것을 만든 이유는 실제로 공동체를 하기 전에 성교회가 사실 이렇게 약어들 많잖아요. 뭐 한다살, 또 뭐 있죠? 뭐 고비 캠프, 뭐 컨비 캠프 이렇게 있는데, 이제 뭐 어느 정도 한 것 같은데 그 캠프는 뭔가요? 뭐 한다살은 뭔가요? 궁금증이 많이 생기는데, 실제적으로 선교회에서 가장 이렇게 핵심적으로 하고 있는 사역들에 대해서 이 정도는 아마 사역을 경험을 해보시면 선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비전으로 가고 있는지 아마 아실 거예요. 라는 것들을 세팅을 해둔 단계가 1단계예요. 그래서 요 단계를 다 이제 경험을 하시고, 본부와 사역 MOU 단계라고 해서 MOU를 맺는 과정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했었을 때 컨설팅 창이라는 것을 개설을 하거든요. 컨설팅 창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3명의 선교사가 각각의 권역이 담당했기 때문에 그 선교사를 통해서 컨설팅 창을 개설을 해서 본부 선교사님들 초대하고, 그리고 온라인 담당하시는 우리 에리카 선교사님 초대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목회자분과 사역을 함께 하실 분들을 초대해서 사역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카톡창을 개설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담임 목사님과 코어 선교사가 줌 미팅을 해요. 같이 줌 미팅은 어떤 내용을 하냐면, 이따가 제가 한번 체크리스트를 나누면서 한번 자세히 나누도록 할게요. 그리고 MOU를 체결하는 단계가 있고요. 밑에 하단에 있는 것처럼 MOU는 이제 무슨 가불관계 그런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 한번 같이 사역을 한번 해봅시다 라는, 그것을 사역을 협력할 것에 대한 증표입니다 라고 된 것처럼 같이 한번 사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는 단계가 1단계의 단계고요. 2단계는 리뉴젠 인둔이 있는데, 저희가 뭐 리뉴젠입니다 라고 했었을 때, 리뉴젠이 뭔가 라고 했었을 때는 아마 이따가 또 재직가 선교사님이 홀리 트리니티 시스템에 대해서 또 자세히 설명을 한번 해주실 거예요. 홀리 트리니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공동체를 리뉴젠 공동체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 리뉴젠 공동체에는 무엇을 할 수 있냐면, 고비 캠프를 나가고, 자체적인 한다살 캠프, 그리고 예수복제소 캠프, 그리고 컨퍼런스, 인큐베이팅을 완료된 공동체를 리뉴젠 인준으로 해서 저희가 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뭐 개별창이 있고 협약서가 있고, 뒤에 좀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는 인큐베이팅 센터인데요. 이제 기준이 2년인 이상 된 이제 공동체 중에서 이런 여러 가지 기준들을 이제 수료하시고 인큐베이팅 센터로 하는데, 인큐베이팅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공동체에 와서 훈련을 시킬 수 있는 공동체를 인큐베이팅 센터라고 해요. 그리고 4번째는 열방선교센터인데, 처음에 이제 그 클라라 선교사님 강의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지금 대만에 저희가 또 더리즌 공동체에 가 있고요. 또 이제 우리 다소니 공동체에서 또 탄자니아를 섬기고, 또 필리핀에 이미 광주 CLC 같은 경우는 센터가 있거든요. 이렇게 한 나라를 품고 있는 공동체들을 이제 열방선교센터라고 하는데요. 요 뒤에서 자세하게 하나씩 제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역 설계도예요. 사역 설계도라는 것은, 질문을 이제 선교회에서는
이론을 가지고 어떤 실무적인 게 나온 게 아니라 많이 질문받는 내용을 통해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질문하시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자료화를, 그러니까 실무를 통해서 이론을 만들어내는 게 저희 선교회인데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참석하고 있는 게 첫 번째 컨퍼런스예요. 컨퍼런스를 보통 이제 뭐 유튜브를 통해서 마이클 선교사님의 어떤 뭐 설교를 들었거나 아니면 여러 유튜브, 이 IM 선교에 대한 여러 가지 뭐 한달살 캠프를 영상을 봤다든지 보시고 난 다음에 처음 하는 부분이 이 이제 컨퍼런스를 참석하시거나 목회자 세미나를 참석을 하셔요. 뒤에 하나씩 다룰 텐데 제가 간략하게 전체적인 과정만 말씀을 드리면 컨퍼런스나 목회자 세미나를 참석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신 분들은 이제 우리 교회에 한번 이제 이런 공동체를 한번 세워봐야겠다라는 결단하시면서 CBUP라는 교육선교, CBUP도 다 약어죠. 철지 빌더 프로젝트라는 말의 줄임말인데요. CBUP라는 교육선교사 과정을 등록을 하십니다. 그게 12주 과정이 있고요.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은 그 12주 동안 사역자가 세워지는 시간이죠. 그러면 교회는 아무것도 안 하느냐? 그게 아니고 제가 아까 목사님께서 포성교사님 어디 가셨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제가 울산의 부모학교에 지금 가셨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에서는 무엇을 준비하냐면 한 영혼을 세운다는 것은 선교사가 붙어가지고 얘를 24시간 한다. 그게 세워지진 않아요. 교회에서 같이 협력을 해야 되고요. 선교사의 헌신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부모가 같은 마음, 같은 비전, 한 목소리로 이 아이를 세워줘야 이 영혼이 반드시 세워집니다. 그래서 부모가 준비되어지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부모학교라고 해서 각 저희가 오프라인도 있고 온라인으로도 있는데 온라인은 부모 대안학교라는 과정이 또 12주가 있어요.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토요일마다 저희를 이제 부르셔서 이제 선교사님들이 가셔서 뭐 4주 과정도 있고 6주 과정도 있어요. 이따 또 자세히 안내를 드릴게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은 플러스 다책부라고 되어 있죠. 다음 세대를 저 정말 약어가 많죠.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부모 모임이라고 해서 기도를 세우는 시간입니다. 사실 뭐 사역에 있어서 다 중요하죠. 뭐 헌신되는 사역자도 있어야 되고 이것도 필요하고 공간도 있어야 되고 뭐 소프트웨어도 있어야 다 필요한데 제일 중요한 것은 중보기도 할 수 있는 팀을 모으는 거 사실은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저 시간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회 안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 모임을 만드는 것이 사실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렇게 하고 또 교인들과 또 다 함께 캠프를 할 수 있어요. 저희가 지금도 5월 달에 4일에서 6일 사이에 한 달 사이에 캠프가 있는데 한 달 사이에 캠프가 있고 지금 반전의 날도 있고 많은 캠프가 있는데 무엇이 다르냐라는 질문을 또 많이 받거든요. 한 달 사이 캠프는 청소년들, 그러니까 초등에서 청년들까지만 집중적으로 하는 캠프가 한다살 캠프예요. 한국 다음 세대 살리기라는 말의 준말이에요. 한다살이란 말이. 그래서 한다살 캠프는 이제 청소년들과 청년들에 집중되어 있는 캠프고요. 1년에 2번씩 저희가 반전의 날이라는 것을 합니다. 여름과 겨울에. 그럼 전 세대 캠프예요. 전 세대는 진짜 유아부터 시작을 해서 어르신들까지, 올투젠드 팀까지 다 모여서 그러면 아이들은 초등은 초등끼리 또 이제 중고등은 중고등끼리, 청년은 청년들끼리, 목회자는 목회자들끼리, 또 이제 뭐 선교사들끼리, 또 이제 교사들끼리 이렇게 다 각각 부모는 부모, 뭐 올투젠은 올투젠 각각에 맞는 프로그램이 다 있는 것이 반전회나 1년에 2번 있는 전교인 수련회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보통 전교인 수련회를 하면 다 똑같이 한 곳에서 같은 프로그램을 하는데 저희는 그게 아니라 각 세대에 맞춰서 프로그램이 다 따로 있고 거기에 담당이 다 따로 세팅되어서 거기에 맞는 콘텐츠가 그 시간 동안 제공되어져서 모두 다 오셔도 권사님도 오시고 또 이제 유아도 오고 목사님도 오시고 그렇게 해서 전 교인이 함께 수련회를 경험해 볼 수 있는 게 반전의 날이라는 캠프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교인분들 함께 캠프를 IM 선교에서 다음 세대를 이렇게 사역을 하구나. 그러나 다음 세대 사역은 우리가 헌신대 20대 애들만 할 수는 없잖아요. 저희 아까 식당에서 보면 왼쪽에 이렇게 모여서 이제 나이가 조금 아주 젊지 않다고 여겨지는 분들이 식사를 하고 계시죠. 올투젠 팀인데 차량도 담당하시고 저희 식사도 하시고 밭에 뭐 이렇게 뭐 키우기도 하세요. 그리고 여기 건물을 전체를 또 관리를 해주시는 분들이 대부분 목회자분들이 많으셔요. 이제 퇴직을 하시거나 중간에 좀 일찍 퇴직을 하신 분들이 오셔서 저도 다음 세대에 진짜 남은 인생 한번 함께 사역하고 싶습니다 라고 오셔서 사역을 해주시거든요. 이 교회 안에는 사실은 전 세대가 다 있잖아요.
그렇게 전 세대가 일어나서 우리 한번 부흥을 한번 봅시다 라는 캠프가 그 반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온라인 과정의 12주를 끝내면 이제 인큐베이팅을 준비하고, 인큐베이팅을 하기 전에 사역 매배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 교회에 맞춤을 해서 컨설팅하는 회의를 한번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인큐베이팅이 끝나면 공동체가 세워지고, 공동체가 세워지기 전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WCS라는 워싱턴 스쿨이라는 필리핀에 있는 온라인 학교를 다니게 돼요. 그러니까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같이 하는 거죠. 아까 이제 오전에 했던 것처럼 신앙, 생활, 학습, 선교. 저희 홀리트린지 시스템이라고 해서 리뉴젠 공동체는 이 네 가지 영역을 고루고루 훈련하는 선교사를 양성하는 기관이에요. 그러면은 이 학습은 WCS를 하고요. 그러나 WCS를 하는 팀만이 리뉴젠은 아니에요. 학습은 뭘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신앙과 생활과 선교는 홀리 트리니티 시스템에 있었던 그것들의 훈련을 함께하는 팀이 리뉴젠 공동체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아까 그 맛보기로 약간 클레아 선교사님께서 뭐 수면욕이나 뭐 식욕이나 뭐 예단 과정, 뭐 관계 맺기 과정 몇 가지를 간단하게 소개를 하셨는데요. 그 모든 것들이 굉장히 사실 신앙의 트리플 스쿨도 굉장히 매료가 되지만 생활적인 훈련에 있어서 부모님들이 굉장히 또 놀라움이, 왜냐면 집에 가서 아이가 너무, 진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부분이, 그 생활적인 부분이 좀 강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공동체가 세워지고, 아까 1차 공동체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아이들 무빙스쿨도 가고, 리니지 공동체 세워지는 과정들이 이제 사역 설계도 안에 있습니다. 제가 좀 간략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컨퍼런스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컨퍼런스죠. 이제 컨퍼런스와 목회자 세미나가 뭐가 다른가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목회자 캠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컨퍼런스는 목회자분들이 오실 수 있어요. 그러나, 목회자 세미나는, 컨퍼런스 같은 경우는 좀 세부적인, 실질적인 조금, 설계가 나가는 단계예요. 어떤 절차가 있는지, 어떤 행정적인 부분들이 있는지, 이런 좀 디테일한 내용이, 그러니까 막 비전도 부어지지만 그런 디테일한 내용들이 나가는 시간들이 컨퍼런스예요. 왜냐하면 다음 사제 사역을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이 안내가 나가는 것이 컨퍼런스고요. 그리고, 목회자 세미나는 좀 다른 내용들은, 목회자 세미나의 강사분들은 대부분 지금 현재 공동체를 운영하고 있는 목사님들이 오셔서 강의를 하셔요. 그러면 그 시간을 통해서는 대부분 이제 비전을 받아가세요. 왜냐면은 한 교회에서 결정권자가 목사님이시죠. 그런데 목사님의 마음이 한게 동참되지 않으면 실제로 사역은 일어나지 않아요. 이런 분들 있으셔요. 어떤 집사님이 유튜브 강의를 보고 나니까, 이 교회, 이거 우리 교회에서 너무 좋겠다라는 마음이 해죠. 근데 실제로 그거를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지만, 목사님의 마음이 움직일 수도 있고,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집사님이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해서 거기 공동체가 세워지진 않거든요. 실제로 목회자의 마음이 움직여져야 거기는 공동체가 세워지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월화에 또 목회자 세미나가 있는데 매월 본부에서 있고 목회자분들이 마음이 부어지는 시간이에요. 이 전국에 있는 교회 중에서 다음 세대에 대한 고민이 없는 목회자분이 어디 다 있겠어요? 다 고민이죠. 이제 코로나 이후로 더 그렇죠. 그러나 이게 실질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어떤 마음 부어줘야 될까? 했었을 때 이 전국에 있는 인큐센터들이 저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저도 한 명으로 시작했습니다. 저도 답답했는데 이게 될까 싶었는데 정말 됩니다. 라는 것을 실제대로 그분들의 간증을 통해서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마음이 부어주는 시간이 목회자 세미나 시간이고요. 컨퍼런스는, 그래서 목회자 세미나는 목사님들이 주로 이제 참여하는 층은 목사님들이 혼자 오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목사님은 크게 마음이 없으세요. 근데 사모님이 막 쫄으셔가지고 가야 된다, 이거 꼭 해야 된다, 이거 우리 교회 해야 된다, 막 이렇게 해서 끌려오시는 목사님들이 간혹 있으시고요. 그리고 부부가 함께 똑같은 마음으로 오시는 경우가 또 있으시고요. 목사님이 너무 이제 마음이 뜨거워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같이 할 사역자가 될 분들을 뭐 교회 집사님이나 주일학교 선생님이나 같이 이렇게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한 3부류 정도가 있고요. 네, 컨퍼런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목사님이 목회자 세미나를 참석하고 나서 또 같이 교사분들 데리고도 하시는데 대부분은 목사님은 아직 마음이 열리지 않았는데 내가 이걸 한번 해보겠다거나 목사님이 마음이 열려서 너희 이거 한번 가봐라,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라고 해서 그렇게 참석하는 것들이 이제 컨퍼런스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죠. 컨퍼런스를 다녀오시면 뭐를 하냐면은 리누젠 탐방을 먼저 가세요. 왜냐면 이게 설명만 들어서 아 그렇구나 하지만 실제로 눈을 보는 거랑은 또 다르죠. 실제로 공동체에 가서 이렇게 우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간혹 인큐센터들을 방문하셔서 디렉터분들이 본부 선교사에게 막 연락을 오셔요. 어느 교회에서 다녀갔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울고 가셨어요. 왜냐면 너무 답답하고 이 다음 세대에 대한 갈증과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마음은 답답한데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니까 애들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아 이거 정말 되겠다 이거 진짜 가능하겠다라는 마음이 드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울고들 가시더라고요. 근데 이 정말 저도 저는 지역교회도 저도 있었던 시절이 있었고 중등부 교사로 섬겼던 때가 있었는데 저는 CBUP 1기예요. 그때는 오프라인이었고 대전에 한 달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1년을 했어야 되는 훈련이었어요. 근데 정말 기억나는 것이 예전 대전 건물이었는데 거기 이렇게 꼬불꼬불 올라가는 그 4층, 5층 계단이 있는데 제가 처음으로 대전에 CBUP 이제 첫 번째로 그때가 아마 이제 특강이 한 달에 한 번씩 8시간의 특강이 있었거든요. 근데 방문을 해서 올라가는데 제가 매일 주일학교에서 보고 있던 그 정말 눈빛이 동태눈 같은 그 아이들을 보고 있다가 정말 나를 보고 있는데 보고 있지 않은 그런 아이를 보고 있다가 어느 날 이제 대전에 처음으로 방문을 했죠. 이제 방문해서 그 계단을 올라가는데 고등학생으로 여겨지는 2명의 남학생이 그 꼬불꼬불한 계단에서 내려오고 있었어요. 근데 저한테 반짝반짝거리는 눈으로 저한테 이렇게 뭐 그때는 뭔지 몰랐는데 나중에 봤더니 I love Lela's Smile이라는 저 이제 인사하는 문구가 있거든요. I love Lela's Smile 하면서 저를 밝은 표정으로 웃으면서 그 초롱초롱한 눈으로 저한테 인사했던 이제 그 기억이 지금도 그때 기억이 나요. 그 아이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그 밝은 표정과 반짝반짝거리는 그 초롱초롱한 눈빛과 그것이 아직까지 기억이 나서 아 여기는 아이들이 살아있는 곳이구나. 아이들이 영혼이 병들어 있지 않고 살아있는 곳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그 굉장히 인상이 깊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게 벌써 뭐 한 5년 전인가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아직도 그 기억이 있어요. 그렇게 리누젠 탐방을 가셔서 여기 제가 있는 여기에 있던 공동체들이 인큐베이팅 센터라고 해서 이제 본부를 포함해서 전국에 12개의 인큐베이팅 센터가 있고요. 밑에 요 작은 파란 글씨는 뭐냐면 아까 제가 서도에서 이제 인큐베이팅 센터는 이제 오픈하고 2년이 되어야 됩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2년이 되지 않았지만 그 나머지 부분들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예를 들어 뭐 한달사 캠프를 자체적으로 하고 또 예수복제소 캠프를 자체적으로 하고 가능하지만 다만 기간이 2년이 되지 않은 공동체들은 시범 운영 공동체라고 해서 인큐베이팅을 진행을 하고 있으셔요. 이제 그런 공동체들을 새 공동체가 안양그레이스, 파주 IMBS, 대전 RM 공동체, 여기는 시범 운영 인큐센터라고 해서 이렇게 작은 글씨로 저기 이게 뭔가 싶으실 거예요. 그리고 2년이 되지 않아서 이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을 제가 간단히 언급을 드립니다. 보통 인큐센터들을 방문하세요. 그럼 어디를 가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면 일반적으로 소개해드리는 거는 가까운 곳. 내 이제 지역교회와 가까운 곳을 보통 한번 방문을 하시고요. 그리고 나이대가 내가 사역할 대상과 나이대가 비슷한 곳. 왜냐하면 교회마다 나이가 다르죠. 어떤 곳은 초등 저학년을 대상으로 사역을 해야 되는 곳들이 있고 또는 초등에서 고등까지 골고루 있습니다. 라는 곳도 있고요. 또 방과 후를 같이 할 겁니다. 라는 공동체도 있고 저희는 아직은 에너지를 아직 확인을 해봐야 되니 기숙형이 아니라 통합형으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그렇게 운영하는 공동체도 있을 수 있고요. 다양한 사유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가장 이제 먼저는 나랑 좀 가까운 곳을, 왜냐하면 가까운 곳을 방문하셔서 고비캠을 그렇게 신청을 하시거든요. 가까운 곳을 보통 방문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나랑 이제 내가 사역할 대상들과 비슷한 나이대가 운영되고 있는 곳. 그렇게 한번 방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자료들은 제가 오늘 그 초대된 창으로 다 올려드릴 거예요. 탐방을 가셔서, 저도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이거였는데, 이제 탐방을 가셔서 실제로 하는 걸 보면, 야, 진짜 놀랍습니다. 그 꼬맹이들이 막 찬양을 하고, 막 뜨겁게 찬양을 하는 걸 보면은, 진짜, 이 사역은 진짜 사람이 살아나는구나.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뭐 학습 중요해요. 다 중요한데, 그냥 보면, 여기는 영혼이 살아나고 있다라는 것을 진짜 보실 수 있는 현장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목회자 세미나가 있고요.
그리고 하면은 CBUP라는 온라인 과정을 등록을 합니다. 12주 과정이고요. 강의가 좀 많죠. 이제 119강인데요. 저희가 그 119강 듣는 것도 쉽지 않죠. 근데 저희 이거 세팅을 처음에 이제 저희가 119강에 3세대 리뉴얼된 강의를 하겠습니다. 라고 했었을 때 강의가 다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저희가 100강 정도를 선교사님 나뉘어져서 찍어야 되는 상태였는데 일단 선포하고 저희가 열심히 또 찍었고요. 그리고 지금 또 요 강의에 대한 좀 이따 소개를 라이트 과정이라는 것도 찍고 있거든요. CBUP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러면 도대체 여기서 어떻게 다음 세대 사역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론적인 배경이 세워지는 시간이 CBUP라는 시간이에요. 철지 빌더 프로젝트라고 해서 정말 교회를 세우는 과정이고요. 근데 이것은 교사만, 그러니까 사역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부모님들이 들으셔도 돼요. 실제적으로 제가 앞에 인큐센터에서 보여줬을 때 IMBS 같은 경우는 제 기억으로 한 30분 정도가 등록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목사님께서 이제 다 함께 하자라고 해가지고 그 중에서 많은 분들이 지금 사역자로 지원을 하셔가지고 거기가 이제 빠른 시간에 탄탄하게 세워질 수 있는 이유가 이 한 목소리가 한 비전이 된다. 내가 라고 했을 때 저기도 이 말이구나 라고 했었을 때 딱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은 같은 과정을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거든요. 이것이 수련회 2박 3일 한다고 세워지는 건 아니에요. 같은 생각과 같은 가치관이 심겨진다는 것은 같은 이 CBUP 과정을 통해서 정말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가능하다면 부모님들이 다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CBUP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아이가 어떤 가치관이 세워져야 될 어떤 교육을 받은 교육선교사한테 이 교육을 받는지 이것을 알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과정이 CBUP라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지금 저도 여기 보면 이제 제가 지금 열심히 지금 강의를 또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라이트 과정이라는 것을 준비를 했어요. 왜냐면 이 CBUP라는 과정 속에는 WCS라는 학교를 대부분 그 학교를 운영하기 때문에 행정적인 부분이 많아요. 행정적인 부분이라 함은 입학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지 거기에 이제 마페라는 예체능 과목을 공동체에서 점수를 주거든요. 그거는 점수를 어떻게 주는지 성적은 어떻게 산출하는지 ELS라는 과정에서 IS 교과목 과정으로 어떻게 하면 넘어가는지 이런 굉장히 디테일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부모님들께서 그런 부분까지 다 아실 필요는 없죠. 그래서 이 마음만 받고 함께 비전으로 동참되면 좋겠다라는 저희가 마음으로 CBUP 라이트라는 과정을 저희가 또 개설을 하고 지금 4월부터 저희가 오픈이 되어졌거든요. 그래서 매월 1일날 보통 이제 오픈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들어갈 수는 없지만은 이제 5월 달에는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라이트라는 과정이 있어서 물론 부모님들한테 부모 대안 학교도 있어요. 그러나 저도 왜냐면 그때는 제가 막 사역자를 하겠다라기보다 저도 CBUP를 했었을 때는 이제 통로가 되겠다라는 마음도 있었고 물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어머니 20년의 기도가 있었지만 저도 이제 엄마고요. 15살, 13살 두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근데 내 아이를 어떻게 신앙으로 좀 키울 것인가 라는 마음도 좀 컸어요. CBUP를 할 때. 그리고 이 CBUP를 듣고 아이들한테 그걸 적용을 하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부모님들한테 이 라이트 과정을 진짜 같이 들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역자로 세워질 분들 중에서 풀타임 사역자는 반드시 CBUP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파트타임 있죠. 예를 들면은 우리 교회에서 예를 들면 수학을 내가 학원을 하거나 좀 전공을 해서 좀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진 않아요. 그러나 일주일에 2번, 3번 이렇게 옵니다. 라고 했었을 때 사람이 수학만 가르치진 않거든요. 그 삶을 통해서 아이들은 배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 비전이 되지 않으면은 이것이 나는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 선생님은 다른 말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풀타임 사역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요 라이트 과정을 들으시면은 사실 전반적인 내용 위에 보시면은 선교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기독교 교육 이론과 트리플 스쿨 여기 라이트 과정의 좀 특징은 트리플 스쿨이 좀 많이 강화가 되어 있어요. 처음에 119강의 강의는 트리플 스쿨 수업이 트리플 스쿨이 뭐다라는 건 있지만 세세하게 강의가 들어가 있진 않거든요. 좀 아쉬웠죠. 근데 이런 부분을 같이 하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소개를 한번 드렸어요. 이따가 저희 선교사님께서 아마 또 한번 설명을 드리실 거예요. 지금 제가 폴 선교사님이 가신 그 부모학교인데요. 이것도 이제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원래는 에드워즈 선교사가 담당이었는데 지금 제이콥 선교사님으로 이제 변경이 됐고요. 왜냐면 에드워즈 선교사님이 지금 탄자니아로 이제 파송될 선교사님이시거든요. 지금까지 담당을 하셨는데
주제는 좀 다양해요. 여기 보면 좀 작아서 다 보이진 않으실 텐데, 뭐 5가지 부모 훈련, 발달 단계, 미디어, 뭐 독서 교육, 생명 교육, 5가지 언어, 뭐 재정관, 뭐 가정 예배, 청소 훈련, 여러 가지 주제가 있는데, 보통 한 번 가면 2시간 정도를 저희가 강의를 해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 신청을 하실 때 목적을, 예를 들면 이런 목적이 있어요. 부모님들한테 다음 세대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될까, 비전이 부어지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면 가는 선교사님께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강의를 하실 거고요. 강의는 뭐 늘 하시던 선교사에 나가니까 강의 안은 나와져 있지만 어디에 포인트를 둘 건지를 이제 초청하시는 곳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면, 예를 들면은 가정에서 뭐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좀 초점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든지 여러 가지 포인트를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또 맞춰서 강의를 또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부모학교 신청 기간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4주에서 6주 정도를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함께 이 사역에 동참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중보기도 팀을 모으고 다책부라는 모임이 세워지는 그 시간이 이제 부모학교입니다. 부모 캠프가 있는데요.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본부에서 부모 캠프가 있어요. 1박 2일이고요. 이때도 이제 사실은 저도 중2를 둔 엄마인데 제 아들이 여기 있거든요. 근데 참 여기에서 키우는 거 좀 다르긴 해요. 여기는 좀 다른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질서를 기본적으로 가르치죠. 순종을 가르치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문을 쾅 닫고 들어간다든지 이런 행동 용납이 되지 않아요. 아이들은 성급기가 중요하고, 그리고 간을 본다고 하죠. 이 정도는 허용이 되는 행동이야, 이 정도는 허용이 되지 않는 행동이야 라는 것을 어릴 때부터 몸으로 배우는데, 여기 선교회 안에서는 그것이 기본적인 질서와 순종에 대해서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자체가 용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이도 거기에 질서에 순응을 하지만, 일반적으로 저도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저 아이를, 저 대구 사람이에요. 대구에서 키웠으면 제가 어떤 아이로 자랐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똑같았을 것 같아요. 뭉쾅 들어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김정은도 무서워서 못 내려온 중2라는데 지금 그렇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그런데 어쨌든 이 1박 2일 동안 부모 캠프를 통해서 아이와 함께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되고, 실제적으로 부모님들이 이 시간에 부모님들이 아이한테 이렇게 손을 꼭 기도하는 시간이 거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치고 대화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렇게들 우시더라고요. 왜냐면, 자책이 되기도 하고, 내가 아이한테 언제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를 했었지? 라는 생각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막 감정이 없다가도, 막 싸우다가도 눈을 보고 한 5분만 있으면 마음이 풀리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런 시간을 갖지 못한 거죠. 왜냐면 각자의 방이 있고 들어가면 끝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기도하고 같이 모여서 대화하는 시간을 통해서 마음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는 시간이 이제 부모 캠프인데, 전국에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캠프고요. 본부 부모님들은 거의 무조건 참석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캠프 사역은, 이것은 제가 이 영상들은 나오면 있지만 아까 전국대회 영상도 아마 보셨기 때문에 이건 굳이 보진 않고 넘어갈게요. 매월 한다살이 있습니다. 본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인큐센터들도 자체적인 한다살이 가능하고 예술복제소 캠프가 가능하기 때문에, 예술복제소 캠프랑 한다살 캠프의 차이점만 제가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요. 한다살은 2박 3일 영성 캠프예요. 그래서 2박 3일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갑시다. 진짜 회복합시다 라는 것이 2박 3일 한다살 캠프고요. 전국에서 열립니다. 본부에도 매월 있습니다. 예술복제소 캠프는 방학마다요. 넌크리스찬들도 오고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 있지만 정말 모태장아찌들, 그냥 교회만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그 방학이라는 시간 동안 21일 보통 한 3주 정도를 캠프를 하거든요. 그럼 앞에나 보통 뒤쪽에 한다살 캠프를 같이 해요. 그래서 먼저 하기도 하고 나중에 하기도 하는데, 아이들이 그 시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을 21일에 3주 정도의 캠프를, 예수 복음제자 소명이에요. 이렇게 복제소가 줄임말인데, 그 3주간의 캠프를 하고, 근데 보통 그 3주간의 캠프를 끝나고 학교로 돌아가는 케이스보다 입학하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살아보니 내가 이것을 혼자서는 살아낼 힘이 약한 거죠. 왜냐하면 처음에 수련회를 갔다 왔어요. 너무 뜨겁죠. 와, 정말 막 진짜 세상이 바뀐 것 같고, 세상이 너무 아름답고 막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내가 간 그 현장과 그 공교육에는 여전히 똑같은 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한테는
또래 문화라는 것은 굉장히 서로의 영향을 많이 받죠. 그러니까 저도 제 아이도 그렇거든요. 지금 제가 하는 말보다 또래 영향을 사실 많이 받는 시기가 이 중고등 시절이죠. 그래서 그 공교육 돌아가자면은 내가 정말 마음을 단단히 먹고 갔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거기서 아이가 버티기가 힘들죠. 그래서 입학하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실제로 복지해소 캠프를 통해서 3주 캠프가 여름과 겨울에 열리고요. 본부는 당연히 있고 본부 외에도 전국에서 복지해소 캠프가 지난 여름에도 10군데 이상에서 제가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기간이 조금씩 다르니까 어떤 곳이든 괜찮아요. 네, 21일 정도 하는 캠프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공동체를 오픈하기 전에 요걸 좀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네, 입학 설명회를 요 직전에 하시고요. 그리고 그때 모집된 아이들하고 함께 복지해소 캠프를 참여를 하시고, 그리고 학교를 이제 오픈하는 것도 굉장히 제가 추천을 많이 드리고 있어요. 고비 캠프예요. 이제 고비 캠프는 이렇게 이제 12회피를 하시면서, 고비 캠프라는 것은 고잉 비전 캠프. 기존에 있는, 여기 보면은 이제 인큐센터를 포함해서 전국에 있는 공동체들이 지금 세워질 교회에다가 1일 캠프를 섬기는 건데요. 토요일 하루를 가요. 근데 아무것도 받지, 식사만 주시면 돼요. 뭐 차비, 뭐 사례비 아무것도 받지 않습니다. 근데 물어보셔요. 왜 받지 않나요? 어떤 재정으로 그렇게 하나요? 라고 하면, 이분들도 그런 고비 캠프를 누군가는 섬기는 과정을 통해서 세워진 공동체들이기 때문에 은혜를 입은 자들이 그 은혜 입은 마음으로 같이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전국에 있는 곳에서 전화를 하시면은 몇 월 며칠 날 가능할까요? 라고 컨택을 직접 하시면 되고, 이런 자료들도 제가 다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비 캠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이제 교인분들이 뭔가 하겠다고 했었을 때 정말 그렇게 되나? 아, 다음 주에 정말 살아나나? 왜냐면 우리 집에 있는 애를 보니까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걸 보면서 그 고비 캠프로 오는 아이들을 멘토로 섬기는 아이들을 보면서, 아, 뭔가 다르다. 쟤네 뭐가 좀 다른데? 눈빛이 살아있네. 실제로 이제 정말로 그 살아있는 아이들을 보실 수 있는, 그리고 아이들이 주로 가서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부모님들이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또 고비 캠프를 가면 부모 학교를 보통 같이 하는 경우들, 한 2시간씩, 뭐 3시간씩 해서 이제 부모님들도 함께 마음이 좀 동참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구성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고비 캠프를 반드시 신청을 하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용맵 회의라는 것은, 이걸 뭐 제가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것들을 함께 체크하는 회의를, 중회의를 개설을 합니다. 인큐베이팅 들어가기 직전에 보통 하고요. 그래서 이제 권역 담당자 선교사들과, 그리고 이제 교회 목회자, 목사님, 그리고 사역자분들 함께 주무로 모여서,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떤 공동체를 세워갈 것인지, 무엇이 준비되어 있고, 앞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지금 뭐 재정, 행정, 법적 운영, 공간 준비 이런 것들을 체크를 같이 하면서, 그럼 앞으로 이제 몇 월 안에는 뭐를 준비를 해야 되겠다. 뭐 12주 뒤에는 뭐를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준비하는 과정들을 이제 회의를 통해서 함께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인큐베이팅을 들어가요. 인큐베이팅은 이제 실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있는 것처럼 CBUP를 하면서 이론적으로 이렇게 되는구나. 지금 저희 여기도 이제 전주 세소만교회에서 청년분 2분이 들어와서 지금 3개월 12주 인큐베이팅이 진행 중이시거든요. 근데 이런 고백을 하세요. 그때 들었던 강의가 이제 이런 내용이었군요. 왜냐면 이론을 들었을 때는 그게 이걸 뭐 패밀리를 운영을 한다는데 도대체 뭘 어떻게 한다는 거지? 들었을 때는 그렇구나 하지만 실제로 아이를 상담을 해보고 얘를 살리기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막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게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데는 굉장히 한계가 있죠. 그러나 여기 와서 선교사들이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같이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 저희가 뭐 사역을 사실 뭐 출퇴근 시간이 없어요. 저도 여기 코앞에서 살고 있는데요. 출퇴근 시간 없고, 눈 뜨면 출근하고, 눈 감으면 퇴근하고, 이렇게 물론 뭐 가정훈련 기간이 있습니다. 24시간을 사역하면서 그 20대 선교사부터 정말 나이가 더 50대, 60대, 70대까지 이 선교사들과 같이 얘기하고 밥 먹을 때도 얘기하고 삶을 통해서 나누면서 어떤 마음으로 이 선교사가 정말 여기서 헌신을 하고 있는지 그것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고 돌아가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것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도 해요. 강의를 듣고 배웠던 내용이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까 보셨던 인큐베이팅 센터는 전국에 12개가 있고요. 이제 본부를 포함해서 전국에서 어디든지 이제 인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역자는 사역자 훈련은 학생 리더 훈련
모집을 할 당시에 입학 설명회를 통해서 모집을 해서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내 자녀를 보통 이렇게 시작으로 하시는 분도 있으셔요. 아니면은 뭐 입학 설명 통해서 모집된 아이 줄 수 있고, 아니면 인큐를 끝나고 입학 설명회 하실 수도 있고요. 그것은 정하기 나름이긴 한데, 시작을 했었을 때 여러 케이스가 있죠. 사역자와 학생들이 있다. 가장 좋은 케이스예요. 왜냐하면 그 사역자들은 오셔가지고 디렉터는 디렉터 훈련을, 풀타임 사역자는 사역자로서의 훈련을 받아요. 학생은 리더 훈련을 받습니다. 그 아이가 모판과 같은 역할을 해요. 입학하고 이제 들어오는 아이들을 섬기게 되는 멘토 역할을 할 아이로 이제 훈련을 받게 되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시작할 당시에 학생이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인큐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역자가 세워지는 과정이니까요. 인큐 센터를 할 때 이제 무조건 사역자는 있어야 됩니다. 그럼 학생만 있을 경우는 어떡하나요? 목사님이 진짜 마음을 받았어요. 근데 목사님 목양을 하셔야 되니까 디렉터는 할 수 없잖아요. 일반적으로는. 그러면은 내가 이 디렉터가 세워질 동안에 우리 교회 안에 누군가는 이 공동체를 체험해보고 싶은데 어떡하나요? 라고 했었을 때 위탁교육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인큐베이팅은 아니에요. 그러나 6개월 정도 이 아이를 그럼 먼저 우리 디렉터가 준비될 동안에 이 아이를 좀 봐주십시오. 라고 해서 그건 위탁이라고 하는데요. 아이를 잠시 맡겨두시고 6개월까지는 그러면 그 아이를 6개월 이상이 되면 그 공동체에 입학생이 되는 거고요. 6개월 안에는 이제 위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이를 먼저 보내시고 그리고 사역자가 세워졌을 때 나중에 가는 것도 이제 가능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습을 하는 과정이고요. 이제 인큐베이팅이란 이제 홀리 트린지 시스템을 배우게 되는 과정이다. 뭐 간단한 시간표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학습은 워싱턴 크리스찬 스쿨. 여기에서는 이 과정에 대해서는 이따 가브리엘 선교사님께서 사실 이걸 디테일하게 막 얘기하면 한 5시간 걸릴 것 같아요. 정말 굉장히 디테일한 내용들은 CBUP에 있기 때문에 그 강의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공동체 내에 교회 안에 아이들을 데리고 있으면서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는 의무교육제도라는 것이 있죠. 의무교육은 교육법상에 초등과 중등 교육을 교육기본법 8조에 있는 내용인데요. 초등과 중등으로 한다. 즉 중등까지의 학력, 나이가 아니라 학력이에요. 중등까지의 아이들을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정한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게 나라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지금도 2가지 측면에서 학교에서는 이제 체크를 하는데요. 안전과 교육이에요. 요새 굉장히 가정폭력이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아이가 우리 공동체에 어떤 입학을 시켰어요. 근데 얘네가 중등, 초등이거나 중3 안쪽이에요. 그러면 학교에서 계속 체크하십니다. 그리고 독촉장도 날라옵니다. 이 아이를 학교에 출석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같이 동행하지 않으면 하겠습니다. 가정 방문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런 전화를 참 많이 받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법상으로 보장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경찰에 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가정폭력이 워낙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안전을 위해서 체크를 해야 학교에서는 이 아이가 안전한 곳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거를 체크를 하고요. 2번째는 교육의 측면이에요. 이 아이가 중등까지의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교육을 밖에서 잘 받고 있는지 2가지 측면에서 어떻게든 학교를 나가지 않기 위해서 저도 2아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큰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고졸까지 다 마쳤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고요. 그러니까 둘째 같은 경우는 올해 13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4월에 얼마 전에 초조를 쳤어요. 그리고 8월에 중조를 칠 거예요. 작년까지 의무교육위원회를 저도 참석을 했었거든요. 아이들이랑. 가면 제가 대답을 못하게 해요. 아이들한테 질문하는데 뭐 이런 질문. 엄마가 경찰 아저씨. 누가 참석을 하냐면 경찰,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그리고 학부모 대표, 그리고 요런 행정을 담당하는 선생님 뭐 이렇게 참석을 하시거든요. 근데 질문이 제가 대답을 못하게 하고 아이들한테 엄마가 때리지는 않니? 뭐 이런 질문을 하세요. 네, 저희 둘째가 딸아이인데 엄마가 때렸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 갑자기 경찰 아저씨들 너무 당황했죠. 그래서 엄마 왜 때렸니? 이렇게 우리 엄마가 아침에 안 일어난다고 등짝을 때렸어요. 막 이렇게 대답을 그래서 당황했지만 빨리 일어나지 그랬니? 막 이렇게 경찰 아저씨가 얘기하시고 그래도 뭐 공부하는 거는 어떻니? 너를 선생님 저희 아이는 MK 했거든요. 선생님이 너를 몇 분마다 확인하러 오시니
함께 수업하는 아이는 몇 명이니? 어디서 생활하니? 엄마랑 같이 잠을 자니? 너는 공교육으로 오고 싶은데 엄마가 못 가게 하는 건 아니니? 이런 얘기를 제가 이렇게 있는데도 그런 질문들을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사실은 저는 좀 약하게 질문하신 거예요. 왜냐면 저희 큰아이가 5학년 다닐 때 저희가 공동체 본부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역은 저희 큰아이가 3, 4학년 정도에 제가 시작을 했었고, 지금 이제 15살이죠. 그리고 5학년 다닐 때 본부로 들어왔어요. 그전 제가 이제 방과후 사역을 했었었고요. 그런데 이제 그 선생님들 아는 선생님들, 교감 선생님도 아는 선생님이고, 그리고 그 행정하시는 분도 아는 선생님이에요. 이제 나중에 끝나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뭐라고 하시냐면, 교장 선생님이 본인 자녀도 대안학교를 다니셨대요. 그래도 되나요? 어쨌든 본인 자녀도 대안학교를 다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깐깐하게 하는 이유는 얼마 전에 사고도 터지고 가정폭력이 워낙 많이 일어나다 보니 사실은 부모님들은 이런 질문 받았을 때 나를 의심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하는 질문이고 질문을 하게끔 되어 있다. 너무 좀 불편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지금 그렇게 어쨌든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많다 보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실제로 공동체를 운영을 내가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막 경찰이 통보서가 오고 하면은 굉장히 당황스럽거든요. 얼마 전에 목회자 세미나 오셨던 그 좋은교회 김현희 사모님께서도 그 공동체를 시흥 좋은교회 사모님이시거든요. 교감 선생님이 매일 찾아오셨대요. 매일 찾아와서 이제 학교에 가고 싶지 않냐, 뭐 돌아오고 싶지 않냐, 뭐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는 좀 당황하셨다가 나중에 저희 때문에 이렇게 매일 걸음하셔서 어떡해요? 이렇게 막 여유가 생기셔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계속해서, 왜냐면 굉장히 빠져나간 아이들이 많아요, 실제로. 지금 공교육에서. 그렇다 보니 또 여러 사건, 사고도 많다 보니 그렇게 체크를 계속 하고 있다는 점.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워싱턴 크리스찬 스쿨을 한다는 것은 어쨌든 우리 아이의 신분이 WCS 워싱턴 스쿨이라는 곳의 학생이다라는 신분이 보장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다 가르치려고 하면 선생님을 다 고용을 해야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워싱턴 스쿨에서 한 달에 30만 원의 학비로 그것을 원어민 선생님들이 수업을 해주고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용에 대한 문제가 없고,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유학생 신분이다. 물론 우리나라 법제도상 중등까지는 이제 미인정 유학이고, 고등이 넘어가서 6개월 수학한 지 6개월 지나야 인정 유학 넘어가기는 해요. 어쨌든 이 아이가 이제 유학생 신분이다라는 보장이 되어주는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는 학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리누젠 공동체가 이렇게 협약서를 통해서 세워지고요. 그리고 아까 했었던 사역 설계들 보면 아까 제가 설명을 다 드렸던 내용인데, 이렇게 처음에 이제 컨퍼런스 하시고 목회자 세미나 참석을 하시면서 탐방을 가시고, 교회에서는 부모학교 다책부 모임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캠프를 함께 다니시고, 그리고 CBUP라는 과정을 할 수 있는 사역자를 세우시고, 전체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라고 저한테 질문하시면 딱 하나, 디렉터가 누구인가? 이 영혼을 책임질 디렉터가 누구인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디렉터가 세워지는 12주 동안 이런 이제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사역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역 예배를 한번 하고 인큐베이팅이 진행되고, 그리고 리누젠 공동체가 세워지는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제가 마무리를 할 텐데요. 저는 직장을 다녔어요. 원래 이제 대학교 때 전공이 회계학과였고요. 그리고 재무팀에서 13년을 직장 생활을 했어요. 이직을 하려고 새벽 기도를 하는 걸 처음으로, 성경 한 절 읽지 않다 못해 짱아찌는 저희 어머니 전도사님이세요. 중국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이시고. 근데 어느 날 이직을 하기 위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를 감사하게 인격적으로 저를 만나주셨고요.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저를 콜링을 하셨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어머니가 전혀 다른 전공으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저에게, 제 15살에 어머니께서, 제 아이들과 같은 나이였죠. 그때 어머니께서 2번 정도, 너는 청소년을 위해서 뭔가를 사역을 하면 좋겠어. 2번 얘기했는데 제가 엄마 생각이지 넘겼거든요. 저는 넘겼는데 어머니가 20년 이상을 기도하고 계셨더라고요. 새벽마다 우리 은혜 써달라고. 그 기도가 맺은 열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저를 불러주셨고, 그리고 본부로 들어올 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었어요. 뭐였냐면,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기도를 하셨는데, 제가 본부로 출발하기 이틀 전에, 저는 기존에 직장을 가지고 있었다 보니 대구에 집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제 근거지가 있었죠. 본부로 들어온다는 것은 다 버리고 와야 되죠. 그 집도 팔고, 뭐 은행집이긴 했어요. 왜냐면 제가 회심하고 한 3년 동안 일을 할 수 없는 시간이 있어서 정말 까먹은 거죠, 돈을.
다 뭐 소파도 버리고 모든 물건을 다 버렸어. 왜냐면 방 한 칸 들어가야 되니까. 모든 물건을 다 정리하고 버리고 누구 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내가 그때 들었던, 제가 지역교회 있을 때 저희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면서 들었던 예화가 있었는데, 그때 그 예화가 뭐였냐면 어떤 고3 자녀를 둔 의사분이 있으셨는데, 이 의사분이 사명을 받으시고 이제 부인한테 여보 내가 아프리카 선교를 의료 선교를 가야겠어 라고 했더니 이 부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여보 아직 우리 아이가 고3이고 일을 할 수 있는 나이가 아직 기간이 있는데 의사 생활하고 퇴직을 한 다음에 갑시다. 그때도 늦지 않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여보 나는 인생의 찌끄라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드릴 수 있을 때, 내가 알았을 때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 설교 들으면서 하나님한테 결단했던 기도가 있었어요. 하나님, 제 인생이 얼마 남았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 남은 인생 다음 세대를 위해 쓰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할 줄 아는 거 아무것도 없지만, 제가 그때 뭐 지금처럼 강의를 할 수 있었고, 정말 직장 다니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뭐 돈 계산하는 거. 제 재정팀이었으니까. 지금도 선교의 재정을 담당하긴 합니다. 하나님 잘 써먹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러나 하나님한테 올려드렸어요. 하나님 제 인생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제 인생 다 바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 그래도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제 인생 남은 인생 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는 마음으로 출발을 했었는데 이틀 전에 어머니 전화가 왔어요. 새벽 기도를 하시고 와서 은혜야 나는 네 사역이 열리는 거를 중점으로 기도를 많이 심었어.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네. 제 아이들 2명 있잖아요. 그 아이들을 통해서, 그 세대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겠죠. 그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열방에 복음을 세우실 거래. 이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 열방에 복음을 세우실 거래.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 아이가 30이 되었을 때인지 40이 되었을 때인지 또는 저는 그 열방에 정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온 땅에 임할 날이 언젠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꿈이 있습니다. 제가 올해 45이거든요. 나이가 어느 정도 들다 보니 크게 가슴 뛰는 일도 없고 크게 놀랄 일도 없고 크게 재밌는 일도 없고 막 그렇게 낙담할 일도 없고 그저 그런 인생을 살아가던 저에게 여러분 언제 가슴이 뛰셨어요? 언제 어떤 일에 와 너무 가슴이 뛴다. 이거 정말 하고 싶다. 이게 언제가 마지막이었나요? 너무 행복하다. 이게 언제가 마지막이었나요, 여러분? 저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붙들고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리고 여기를 들어왔어요. 그리고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이 교회 안에 사는 것도 너무 행복하고 아이들한테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것도 너무 행복하고 이것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것을 눈앞에서 볼 수 있으니 그것도 너무 행복합니다. 정말 짧은 인생이죠. 100년도 안 된 인생. 우리의 인생이 얼마 남았을까요? 알 수 없죠. 알 수 없죠. 그러나 남은 인생이 얼마 남았건 그 인생 모두 내가 어떤 모양이건 하나님께서 쓰고자 하는 곳에 진짜 말해 주의 계집 종에 주의 쓰시옵소서 하셨던 그 말씀처럼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이 되어져서 뜨겁게 함께 정말 행복하게 몸은 힘듭니다. 다만 이건 확실합니다. 몸은 힘듭니다. 함께 뜨겁게 사역하시는 분들이 이곳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하면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